자, 그러면 우리 경찰 관리 이론, 우리 공부하는 경찰 관리는 주로 이제 그 학문적으로 따지면 행정학 파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학, 법적인 측면보다는. 자, 297쪽에 교육훈련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개념을 읽어보자. 교육훈련에 의해서 개념,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경찰 교육훈련은 결국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또 태도와 가치관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교육훈련이 꼭 지식과 기술, 새로운 지식 기술만 습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태도, 가치관 변화, 이런 거 촉진하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 그래가지고 그 요새는 또 인성교육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식 기술만 이 연마하게 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태도, 가치관 변화도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그 목적에 보면 목적 쭉 읽어보되 5번에 보세요. 승진에 대비해서 어떤 승진하고 나면 어떤 승진해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그 태도 이런 걸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5번의 끝에 가면 승진 시험에 대비시켜서 교육시키는 건 아니라고. 괄호 속에 승진 시험 대비하는 목적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우리 교육훈련 담당하는 경찰 조직 내의 기관은 경찰대학도 있고, 그죠? 경찰교육원이라고 있고, 중앙경찰학교 있고, 경찰수사연수원이라고 있어, 그죠? 그냥 읽어보세요. 경찰대학은 우리 국립대학교로서 4년제, 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자를 바로 이게 4년제 대학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경찰 간부 양성하는 데죠. 그래서 경찰 대학생, 그 다음에 경찰대학에서는 고위관리자 교육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감, 경정, 총경급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고위 경찰 간부 재교육을 담당하고, 경찰교육원은 간부고생, 경찰 간부고생 시험 합격한 자하고 또 재직자들 전문 교육 시키는 데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순경 공채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면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32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투경찰 순경이라는 건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전투경찰은 없어지니까 의경이 되겠죠. 의경 포함한 신규 임명자에 대해서 합니다. 자, 참고로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밑에 교육훈련의 내용이라고 있어. 거기 좀 밑줄 쳐요. 4가지.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4가지로 구분한다. 4가지 외우세요. 학교교육, 그 다음에 위탁교육, 직장훈련, 기타 교육훈련, 이렇게 4가지로 한다. 학교교육, 위탁훈련, 위탁교육, 직장훈련, 기타 교육훈련 4가지로 나눈다는 거 꼭 외워두고요. 학교교육은 위에서 말한 우리 경찰 조직 내의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학교교육은 다음 페이지 가보면 동그라미 2번에 내용이 뭐가 있어요? 3가지로 나누죠.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 학교교육에서 담당하는 내용은 신임, 기본, 전문교육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표로 그려놨어요. 신임은 이제 경찰 공무원 처음 되는 자들 교육시키는 걸 말하고, 그다음 기본교육은 뭐야? 그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시키는 거고, 전문교육은 보다 특정한 분야, 특히 수사 요원들에 대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도록 별도로 하는 거 말하죠. 가볍게 읽어두세요. 교육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사항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읽어보시되 5항에 보면 교육훈련 성적 수료 점수 미달한 자체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긴 한다. 근데 그래도 통과 못하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퇴학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위탁교육은 경찰 조직 내부의 교육훈련 기관 말고 뭐 국내외 대학이라든지 해외에 이제 파견해서 교육훈련 받게 하는 걸 말하죠. 참고사항으로 읽어두고요. 그다음에 3번째 직장훈련 나오죠. 직장훈련은 근무하면서 자기 근무 부서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건데, 직장훈련은 이제 경찰 기관장이 그래서 교육훈련의 범위와 내용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직장훈련의 내용은 적용 범위는 직장훈련 그 밑줄 쳐주세요. 경정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훈련 내용은 직장교육, 체력단련, 사격훈련 이렇게 3수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직장훈련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주세요. 직장교육 그래서 내용 읽어보고요.
직장교육 월 2회 이상 실시, 체력단련 월 2회 이상 실시, 사격훈련은 정례교육, 특별교육 이렇게 나누고 특별사격, 정례사격. 정례사격은 1년에 2차례 뭐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세부 사항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전체 그 교육훈련이 4가지로 나눠지고 그 중에 직장훈련은 경정 이하 대상으로 하고 3가지가 있다. 내용적으로 직장교육, 체력단련, 사격훈련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정도. 그 다음에 기타 교육훈련 해가지고 별도로 뭐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교육훈련 그 기간 이거 이수했냐 이거 가지고 승진에 반영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는 또 뭐 또 하냐면 경찰청에서 이제 사이버 이게 그 강의를 촬영해갖고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경찰청 사이버 센터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근무하면서도 그거를 강의를 몇 학점 이상 들어야만 이걸 채운 걸로 돼서 승진에 반영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꼭 외부에 다니면서가 아니라 근무하면서도 그걸 수시로 듣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수기간 승진 임용 반영도 참고사항으로 읽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301쪽에는 뭐 경찰 공무원 체력 관리 규칙이라고 써놨는데 그건 참고사항으로 써놓은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돼서도 체력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체력 측정 실시한단 말이야. 뭐 달리기도 하고, 응?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들이 302쪽에 응? 제 구조 보면 대상자가 뭐야? 응? 치안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서 체력 검정 실시. 다만 만 55세 이상 내지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자율 실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체력 검정 종목은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악력 이런 거 측정, 응?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세요. 응? 그다음에 이 체력 검정 결과 맨 끝에 보면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참고 자료로 활용 반영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경찰 공무원 됐을 때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04쪽으로 가세요. 사기 관리 나오죠? 우리 공부해야 될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기가 높으면 업무를 열심히 하게 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도 효율적으로 잘 되겠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돼. 그래서 우선 여러분 공부할 거 사기의 의의와 성격 요거 체크. 사기의 의의와 성격. 사기라는 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정신적 자세나 태도를 가리키는 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사기는 3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기라 그래. 사기가 높다. 자발적이라 해야 돼. 강요에 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강요당한다. 그럼 강요돼서 하는 거는 사기가 높다고 말할 수 없어. 응? 자발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집단성 내지 조직성이죠. 이거는 개개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조직 분위기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조직 구성원 중에 한 명만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져 있다. 사기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 개인적인 근무 의욕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협동심, 단결을 전제로 조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신 상태다. 그죠? 따라서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 전체와 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셋째 줄에 직무와 관련 염리 없이 단순히 그냥 자기 갑자기 이제 연애에 빠졌어. 룰루랄라 늘 기분이 좋아. 응? 그거하고 조직 목표 달성하고는 크게 관련성은 없어.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사기가 높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단순한 만족감. 응? 집단의 목표 달성과 연관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게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 발전에 관련돼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목표여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조폭 집단이 있어, 그죠? 근데 조폭 집단의 구성원들이 뭔가 사기가 높다? 그건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폭이 추구하는 그 목표가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에 기여하는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즉 거기 있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결부되는 것이래야 그것이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폭 집단 구성원의 사기가 높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기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기의 의의와 성격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뭐 사기의 효과, 사기의 결정 이론 이런 게 나왔는데, 사기의 효과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사기가 높으면 여러 가지 뭐 좋은 효과 나오겠죠. 예. 자,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어. 응? 그래서 거기에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의 그 내용 이론, 뭐 과정 이론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시험은 또 그렇게 분류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볼까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내용 이론에서 그 맥클리랜드라고 하는 사람, 맥클리랜드는 인간의 욕구가 세 가지다. 응? 크게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성욕, 그죠? 성욕이란다. 그 성취 욕구, 줄여 말하려다 보니까 성취 욕구, 권력 욕구, 또 친교 욕구. 그러니까 이게 타인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 있는 동물이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권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아주 많이 단골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동그라미 2번 에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합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단계, 5단계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게 단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위 단계 욕구를 충족하면 그 다음 단계 욕구를 또 희망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 논리의 결론은, 이 사람의 주장의 결론은, 그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려면 조직 구성원들이 무슨 욕구가 부족한가, 결핍돼 있나, 그거를 파악해서 그 욕구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면 사기가 높아진다. 응? 이런 주장을 하는 견해로서 이게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매슬로우가 주장한 5단계 욕구 이론. 자, 뭐래요? 그래서 제일 하위 단계가 이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먼저 생리적 욕구를, 이게 여기서는 이제 내려가면서 상위 욕구가 되는 거야. 제일 하위 욕구가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 뭐야? 우리 생리 현상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에? 그 먹고 자고, 응? 싸고 뭐 이런 거, 그죠? 생리적 욕구, 의식주 이런 거에 관한 욕구야. 그러면 이런 욕구를 채워주면, 이런 욕구가 결핍된 자에게는 이런 욕구를 채워주면 자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채워주는 방안, 충족 방안 연결을 잘해야 돼.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등에 대한 욕구로서 보수를 제대로 주면 되겠죠? 적정 보수를 주고,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 휴가 보내주고, 응? 그래서 적정 보수, 휴가 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전 욕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고 하지만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른다. 응? 잘리면 또 어떻게 먹고 사나? 이거 장래에 대한 불안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안전 욕구는 장래에 대한 불안 해소하려는 욕구. 그죠? 장래가 불안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몸담고 계속 일해도 될까? 그죠? 뭔가 장래를 위해서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업무에 몰입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그거 채워주는 욕구 충족 방안은 뭐야? 뭐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잘리지 않는다. 신분 보장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줘? 퇴직 후에는 이렇게 안정적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제도, 또 신분 보장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방안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이제 단계를 한번 생각해봐. 의식주가 해결이기는 원하면, 현재의 의식주는 해결이 됐다고 쳐도 장래 불안하면 또 몰입을 못한다, 업무에. 그러니까 장래 불안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니까 또 타인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회적 욕구, 그죠? 동료나 상사 등하고 친근감을 갖고 자기도 어느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 응? 이런 걸 가지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고립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회적 욕구 내지는 애적 욕구라는데,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또 고충,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나 상사하고 일어나는 어떤 고충을 상담해서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중 욕구.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에, 야 너도 참여해서 너도 의견을 내봐. 참여를 인정하는 거야. 중요한 결정 과정에 참여를 인정이 확대해주고, 네가 한번 해봐. 권한을 위임해주고,
또 어떤 좋은 제안을 냈으면 그걸 채택하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 포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인정받으려는 욕구란 말이야. 존중 욕구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지막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개인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았다라는 어떤 성취감 및 자기 발전, 자기 완성의 욕구라는 게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 승진되고, 이런 합리적인 승진, 또 그 공무원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들어가죠. 공무원 단체라는 걸 인정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이면서 사회적 기여했다. 응? 그래서 공무원 단체로서의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소속감 및 뭐랄까 그 인생에 대한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요거 꼭 외워야 돼.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의 이론은 여기에 충족 방안, 내용 연결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단골로 하니까 꼭 나오고. 그죠? 자, 그 외에는 뭐 참고 사항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요 양쪽 페이지에서 왼쪽에서 사기라는 것의 개념, 의의와 성격, 그다음에 매슬로우의 주장에 따르는 욕구 단계 이론과 그의 충족 방안, 이 두 가지가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는 306조에 가면 예산 관리 파트 있어. 그죠? 예산 관리. 자, 우리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그 예산의 의의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읽어 나가면 우리 국가의 조직체, 국가의 한 기관, 조직체로서의 그 경찰기관도 이제 국가 전체의 예산 중에 얼마를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그다음에 어디다 얼마 썼다 이제 검사받고 해서 우리나라는 1년을 단위로 움직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년도, 하나의 회계년도라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하죠. 세금 같은 거 걷어가지고 어디 못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국회로부터 이제 동의를 얻어. 국민의 대표는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못 쓸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야. 그리고 국회에 또 검사도 받아야 돼요. 제대로 썼나? 네, 이런 과정을 치요. 예산의 의의 가볍게 읽고. 자, 예산의 종류. 이거 별표해 주세요. 예산의 종류. 첫 번째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런 구분이 있어요. 일반 회계 예산, 특별 회계 예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경제를 한번 생각해 봐. 가정 경제에서는 집안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월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수입 얼마 들어올 거고 어디다 얼마 어떻게 써야지. 이러다 매달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일반 회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떤 특별하게 들어온 돈 따로 모아가지고 뭐 따로 보너스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따로 관리해서 특정한 일에만 따로 쓰려고 따로 모아놓은 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특별 회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일반 회계는 이제 일반 회계 처지 끝에 보면 어떻게 돼?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번은 일반 회계 동그라미.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 세금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적인 그 세출, 그러니까 무슨 사업 벌이는데 일반적인 사업 벌이는데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예산의 대부분은 다 여기에 일반 회계 예산에 속한다.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특별 회계는 첫째 줄에 뭐야?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특정한 용도로 운영하고자 할 때 특별한 수입으로 특별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따로 일반 회계하고 구분해서 따로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특별하게 법률로 설치한다. 거기 특별하게 동그라미 1, 2, 3, 4, 1, 2, 3 다 공부해야 돼. 경찰 조직에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하나만 있어. 그 책임 운영기관 특별회계라 해서 경찰병원만 따로. 그러니까 경찰병원은 자체 수입으로 자체 사용하고 예산 결산을 따로 해. 전체 일반 경찰 예산하고는 분리해서 따로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특별회계는 첫째 끝에 뭐야?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안 받는다. 그다음에 사망. 두 번째 줄에 오늘날 점점 뭐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래. 특별회계라는 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있고 특별하게 공부해 두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또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쌍가루 2번 뭐 있어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예산 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했다 그러죠. 그러면 본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정부 기관이 행정부 기관이 내년도 2016년도 어디에 무슨 이제 저 세금 같은 거 걷어가지고 어디에 얼마 세입이 들어올 거며 그 돈으로 어디다 무슨 사업에 얼마 쓸지 다 계획을 짜. 그래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해주게 돼 있어. 응? 승인을 얻어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회에서 어떻게 돼? 이 니네가 행정부 기관 니네가 짠 예산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국회가 승인을 결정해 줬을 때 그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그게 예산이 성립된 거야. 응? 그래서 본예산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돼서 성립 확정 나온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두 번째 수정예산은 뭐냐면 우리 행정부가 내년도에 어디다 얼마 쓰겠다 해가지고 계획 짜가지고 제출한단 말이야. 그 예산안을 제출한다. 그런데 제출을 해서 아직 국회가 결정 통과를 안 시켜줬어. 근데 원래 정부가 예산안 짜서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제출했는데 뭔가 새로 돈 쓸 게 새로 생겼다든지 그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든지 해서 그 원래 처음에 제출한 예산안에다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얼마 더 쓰겠다 어디 건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예산이라고 불러. 그럼 수정 예산의 키워드가 뭐냐면 뭐예요? 수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 문자는 안 써놨지만 국회에서 아직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때야. 국회에서 예산 의결하기 전이야. 거기다 써놔. 수정 예산 옆에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다른 말하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주기 전에 행정부가 수정해서 다시 내는 게 수정 예산이야. 그럼 수정 예산하고 추가 경정 예산하고 구별해야 돼. 추가 경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을 했어. 국회가 심사해서 통과까지 다 끝났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돼? 추가로 뭐 어디다 돈 쓸 일이 또 별도로 생겼다. 돈 좀 더 승인해달라. 다시 추가할 돈 어디다 얼마 쓸지 또 짜가지고 내서 승인을 받는 거야. 응? 그래서 무슨 단어가 중요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게 중요한 거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행정위원회 추가로 어디다 돈 더 쓰고 싶다고 신청한 게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수정 예산은 국회한테 정부가 예산을 제출해놓고 아직 국회가 통과시켜주기 전에 수정해서 다시 내는 거야. 응? 자, 여러분들 수정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구별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준 예산 그랬어요. 자, 준 예산은 의의에서 읽어봐. 자, 새로운 회계년도가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가 새 회계년도야. 그럼 내년 1월 1일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거든. 응? 그래야 내년 1일부터 그에 따라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원칙이. 근데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줬어.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일부터 한 푼도 못 쓰게 되는 거야, 정부가.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회계년도 개시, 즉 1월 1일 시작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을 때,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줄 때까지 어떻게 돼? 정부가 일정한 경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요 개념 알아두고 자, 요거는 뭘 위해서 인정되는 거야? 두 번째 끝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못했을 때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야.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용도는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정도로 쓸 수 있어. 그 세 가지 항목 지출 용도 공부하세요. 어떻게 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 유지 운영비. 두 번째 어떻게 돼? 응? 법률상 지출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 뭐 공무원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미 예산은 국회로부터 승인 받아놓은 사업을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이제 계속비라고 공부를 또 하게 되는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몇 년, 수년도 걸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5년 정도치를 한꺼번에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계속비라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승인 받아놓은 건 5년간은 별도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여기 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경비 있지? 지출 용도. 요 세 가지 알아둬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지출 못하는 거야. 새로운 사업에 내내서는 돈을 못 쓰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까지 이게 전년도에 준해서 쓸 수 있대? 국회에서 새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까지, 얼마까지 이렇게는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을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는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예산의 종류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거예요. 307쪽에 예산제도의 종류라고 나오죠? 이것도 꽤 잘 나와. 예산제도의 종류. 그래서 예산 짜는 방식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거야.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 일몰법, 자본예산제도 이런 구분이 있죠. 자, 요 예산제도의 종류도 되게 중요해. 여러분 품목별 예산제도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말하자면 우리 엄마가 집에서 가계부 쓰는 방식과 비슷해. 엄마가 가계부 쓸 때 어떻게 쓸까? 뭐 콩나물 뭐 얼마. 그래서 뭐 콩나물 100원. 근데 뭐 하는데 200원. 이런 식으로 뭐 돈 쓸 항목별로 뭐 쓸 거 하고 얼마 이렇게 해갖고 이번 달은 총 얼마 써야지 어디다 이렇게 짜죠.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지출 항목별로 얼마 해서 총계 내면 얼마 쓸지. 이거 1년으로 따지면 1년 동안 어디다 얼마 쓸지 이렇게 짜서 국회에 내는 거야. 그럼 국회가 어디다 얼마 쓴다는 거 심사해서 적정하다 그러면 통과. 그럼 그렇게 항목 쓰고 나중에 어떻게 돼? 그 항목별로 썼나 영수증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검사하고 결산.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 읽어보면 뭐야? 첫째 그때 정부가 구입할 물품이나 서비스 항목별로 얼마 쓰겠다 그 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야. 이게 현재 우리 정부가 짜는 예산 방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찰 예산도 바로 이 품목별 예산 방식으로 짜요. 두 번째 줄 현재 우리 경찰의 예산 제도. 자, 이거 장단점 잘 공부해야 돼. 현재 우리 경찰의 예산 제도 방식이니까 장점은 1번 어떻게 돼요? 예산 집행에서 회계 책임 명확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 방식으로 예산을 짰는데 예를 들어서 뭐였을까? 무슨 물대포 시기가 많이 장비가 부족하니까 물대포 5대. 내년도 이거 구입해야 되겠다. 그럼 물대포 5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물대포 샀어야 되지? 물대포 샀는데 샀냐? 영수증 갖고 와. 해가지고 이거 검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디다 얼마 썼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또 있잖아. 공무원 보수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건비에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숫자라든지 보수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 너무 높게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인사행정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1번이나 3번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론은 3번에서 뭐가 나왔어 이거는 그 돈 쓰는 거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자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중심 예산이야. 어디다 얼마 썼냐? 통제 중심적 예산제도. 그래서 행정의 재량을 좁히게 돼. 항목별로 국회가 승인해 주는 항목별로 딱딱 썼어야 되는 거야. 그 영수증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4번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무슨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건 아니야. 단순히 회계 지식만 필요해. 그래서
회계 기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단순한 회계 업무에 관한 지식 기술이며 이게 예산 짜고 운영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거야. 장점. 단점은 뭐야? 1번 현실적으로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느 항목에 물대포 5대 구입한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기고 가지고 5대를 구입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더 많이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중간에 또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 예산 짠 계획하고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중복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뭐 물대포 몇 대, 그다음에 또 뭐 시위 진압하는데 장비 뭐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뭐 거의 중복되는 항목일 수가 있어. 응?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 경찰만 얘기하지만 정부 부처 전체로 보면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국민 우리나라 출산율 너무 낮지? 그래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하잖아. 그러면 교육부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무슨 정책 한다 그러면서 얼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래서 얼마. 사실은 항목별로 보면 이거 다 중복된 거야. 응? 각 부처별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무슨 정책 하는데 얼마 필요하다. 부처별로 보면 다 중복돼서 엄청난 예산이 될 수 있어. 응?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집안일을 생각해봐. 집안에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자 A, B, C. A 공부하는 데 필요하고 책 산다고 얼마 필요하대? 돈 달래. 또 B도 책 산다고 얼마 필요하대? C도 책 산다고 필요하대. 이거 딱딱 나눠놓으면 이거 보면 합리적인데 나중에 산 거 보니까 같은 책을 산 경우가 있어. 낭비잖아. 하나 사가지고 같이 보면 되는데, 그지?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부서별로 자기네 뭐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제출하니까 이게 중복되는 걸 막기가 힘들다는 거야. 응?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결국은 뭐 사는데 얼마 이렇게만 하지 이거 사가지고 전체로 뭐 하려는 데는 잘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사가지고 샀다는 것만 검사만 할 뿐 사서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건 알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 가정 내에서도 애가 엄마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해야 되니까 무슨 참고서 사야 되니까 책 사야 돼. 그래서 책 사는데 얼마 필요하대. 돈 줬어. 근데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딱 엉뚱한 데 쓸 것 같으니까 뭐 해야 돼? 너 나중에 영수증 갖고 와. 영수증 갖고 온다. 책 산 거는 검사했어. 그렇지만 그 책을 왜 샀어? 공부하려고 산 거 아니야. 그럼 공부를 제대로 했나? 그래서 성과가 나왔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거 가지고 샀다는 것만 인정할 뿐이지. 그지? 그것만 파악될 뿐이지. 따라서 이게 여기 무슨 품목에 얼마 썼다라는 품목과 비용만 따지는 무슨 관리? 미시적인 관리. 항목별로 뭐 얼마 썼다만 안 와. 미시적인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 써가지고 정부 전체로는 무슨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거시적으로 정부 전체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은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런 게 약점이야. 응? 자, 이거 제일 많이 나온 게 품목별 예산제도야. 이거의 장단점, 이걸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의의를 읽어보면서 사업계획을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 사업을 자꾸 밑줄 쳐주세요. 각 세부 사업을 어떻게 나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거로 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예산이야. 응?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예산 짜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부서가 도로를 포장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 도로 포장 목표. 얼마냐? 100km 포장하겠다. 이게 전체 목표야. 그러면 자, 1km 포장하는데 얼마 드냐? 1km당 원가가 얼마 드냐? 포장 원가가 얼마냐? 1kg당 10원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산 얼마 필요한 거야? 그러면 100km 포장한다며? 곱하기 10원. 그러면 예산 얼마 필요하다는 거야? 1,0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목표가 사업하려는 목표가 얼마인데 그 단위 원가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방식이래. 응? 요거는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하는 것도 알지만은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하려는지 목표가 드러나. 100km 포장하겠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100km 목표 달성했느냐? 검사할 수 있지? 이게 달성 못했으면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왜 100km 달성 못했느냐? 책임 추궁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일단 1번 다 성과, 돈을 써가지고 어떤 성과, 목표하는 성과를 냈느냐 하는 걸 검증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예산 방식이야. 그래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꼬르 예산액, 이 단어 알아두고, 이거의 장점은 어디에 초점을 뒀어? 성과에 초점을 뒀단 말이야. 달성되는 성과에다 초점을 두고, 그래서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라는 말이 나와. 그런 단어. 그 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무슨 목적을 추구하나. 도로 포장 정부에서 100km 한대. 이거 알 수 있잖아. 그죠? 돈 1,000원 써가지고 100km 포장하려고 한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하려는 목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응? 그래서 국민이 정부 활동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자원법인의 합리화를 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4번 해당 부서의 업무 측정, 성과 측정을 해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목표도 달성 못했다? 원인이 뭐야? 이 원인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이유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 예산 짤 때는 이 부서의 예산을 줄이지. 니네 그만큼 하지 마. 응? 이런 식으로 성과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응? 이런 장점이 있어. 근데 단점은 뭐야? 이걸 하려면 이렇게 도로 포장 업무 같이 딱 명확하게 1km 포장하는데 얼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수치로다가 측정이 가능한 업무래야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이거는 목표를 어떻게 돼? 목표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목표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명확히 측정하기도 어렵잖아.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짜기가 힘들어. 그래서 업무 측정 단위도 선정하기 어렵고, 하나의 업무 단위를 달성하는데 얼마 드는지, 그죠? 예를 들면 국민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높인다. 그러면 그거 안전감 1% 높이는데 비용 얼마가 필요해? 사실 그거 곤란하잖아. 응? 그러니까 단위 원가 측정도 어렵고 단위 원가 계산도 어렵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데 무슨 목표 얼마 달성하는데 얼마 필요해, 이렇게 하는 데는 괜찮지만 맨날 뻔하게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 응? 인건비, 공무원들 몇 명 있는데 월급 얼마, 이거는 어떻게 무슨 경직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 들여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 응? 그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 그래서 이런 공무원 인건비 같이 경직적인 경비에는 이런 예산 방식이 적용되기 어렵다. 응? 장단점 알아두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장단점도 공부하면서 하되, 계획예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계획예산제도라는 건 PPBS라고 부르는데, 앞에 P가 장기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플래닝. 응?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그게 완성되려면 10년 이렇게 걸려. 그런데 예산은 1년 단위로 짠단 말이야. 단기로. 그러면 이거를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10년 걸리는 사업 있잖아. 10년. 총 10년이 지나야 완성되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돼? 이제 1년 단위로 쪼개. 그래서 1년 동안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뭘 하고, 이걸 세부적으로 1년씩 쫙 계획을 짜도록 하고, 요때 1년에 필요한 돈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10년 동안 다 뭐뭐 할지를 계획을 짜게 한 후 매 1년마다 어떻게 돼? 승인해 주는 거. 응?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1년짜리 단기적인 예산을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 이래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대로 읽어보고, 계획예산제도.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 의미 잘 봐요. 연기준이 GBB라고 하죠.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야. 제로 베이스. 응?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요거는 의미는 여러분 읽어보되,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고, 2번에 잘 봐. 이거는
점증적, 누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로서 오늘날 작은 정부 시대에 각광받고 있다. 요 얘기 꼭 알아두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생활도 그런데 우리 집안의 그 개인 생활을 보면 어디에 돈을 쓰잖아. 보험도 들어오는다든지 뭘 한번 돈을 쓰면 근데 거기는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카드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자동 이체 이렇게 해놔봐.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뭐 해놓고 계속 모르게 돈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뭔가 돈 쓸 일이 또 새로 생겨. 그러면 뭐 하는데 돈 더 있어야 된다. 또 요구. 그렇지? 그러면 이전에 해오던 거에는 계속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돈 계속 나가고 새로운 일 생기면 또 돈 거기다 또 쓰고 점점 불어나게 돼 있어. 뭐가 필요할까? 예전에 이제 별로 필요도 없는 일에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 자, 기존에 하던 일 이거 진짜 필요한 일이냐? 다시 재검토하는 거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이건 필요 없는 일? 그럼 이건 끝. 이거 필요한 일만 꼭 필요한 것만 매년 검토. 그래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진짜 필요한 거? 왜냐면 돈이 없거든. 제한돼 있거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 없는 일은 잘라버리고 필요한 일들만 남겨놓되 그 중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다가 이제 돈을 배정하기 시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필요한 사업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거기다 예산을 배정하는 거야. 요거는 오늘날 정부 돈 재정이 이제 빈약한 시대, 작은 정부 시대에 각광받는 제도로서 기존에 무비판적으로 하던 일에 계속 돈 써오는 거 막기 위한 그래서 예산이 그냥 계속 그 증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기준 예산제도 잘 유의해두고 그 다음에 일몰법이라고 했어요. 일몰이라는 게 영어로 선셋 아니야. 일몰법이니까 국회가 법으로 정해놔. 뭐라고 정해놔? 정부가 맨날 무슨 일 한다 해가지고 돈 다 갔어. 거기다 쓴대. 근데 하던 일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안 해보고 그건 그대로 계속 돈 나가면서 하던 일은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일 생겼다고 또 돈 달래. 이것도 예산 무제한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 막기 위해서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한번 딱 벌인다. 얼마 기간이 필요하냐? 한 3년 걸린대. 그러면 일단 3년간 시행해 본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난 뒤에 어떻게 돼?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필요한지 검토해서 예산 신청해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재검토 없으면 그냥 3년 지나면 끝나는 사업. 그 돈 더 이상 안 나가게 하는 거야. 사업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선셋이라는 게 일몰, 해가 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나 조직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그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검토를 안 하면 그 사업이나 그 조직은 없어지게 하는 제도야. 법으로 그렇게 딱 명시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 법률로 특정한 기관이나 사업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야. 그래서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분석도 없이 계속 무비판적으로 유지되는 걸 막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멋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자본예산 제도라는 건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빚을 조달해 가지고 그 사업을 벌이는 거야.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우리 가정생활 내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 매달 월급은 들어와. 그죠? 말하자면 정부로서는 매년도 세금이 들어와. 그런데 세금만 받아갖고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 무슨 대규모 공항을 짓고 뭐 고속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그 세금 받은 돈만 갖고는 다른 데 쓰는 것도 많은데 그거 건설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 정부도 빚을 내. 그래갖고 빚으로다가 사업을 벌이고 나눠 갚는 거죠. 매년.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되 가정에서도 큰돈 목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집을 산다든지 그죠? 집을 사야 될 필요는 있어. 그런데 그 매달 들어오는 월급 갖고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은행부터 대출을 받잖아. 빚을 내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갚아나가는 방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도 큰 돈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벌일 때는 이렇게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갚아가는 방식을 취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빚내서 사업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빚을 내 가지고 갚는 거에 대해서 계획 세워서 이렇게 짜놓는 거, 어떻게 매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짜놓는 걸 그걸 자본예산제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응? 예, 그렇게 해서 예산제도 과정, 예산제도의 종류 이거 잘 중시해야 됩니다. 응? 자, 그다음에 또 잘 공부해야 될 게 있어. 뭐야? 예산 과정 나오죠? 자, 예산 과정은 일단 4단계 과정을 거친다는 거 꼭 익혀두고요.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4단계를 거치고 거기에 예산안 편성이라는 제목이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좁히면 크게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 내년도에 무슨 사업 하고 싶은데 거기 돈이 얼마 필요하다. 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얻어야, 승인을 얻어야 거기다 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 절차를 잘 공부해야 돼. 1번 매년 1월 말까지. 그러니까 봐. 이제 곧 내년 2016년이 되죠. 내년 2016년 1월 말까지 경찰청장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2017년도 무슨 사업 할지 그 다음에 사업 벌일 거 있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 짜가지고 제출해야 돼. 어디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응? 그래서 쌍가루 1번 경찰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5년치 5년 동안에 벌일 신규 사업 및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숫자를 주의해야 돼요. 어디다 제출하는지. 그래서 매년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또 쌍가루 2번. 우리 정부 전체 예산을 짜는 권한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거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승인 나오면 내년도,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라면 2016년도 언제까지? 3월 말까지 2017년도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짜라. 그러니까 정부의 역점 사업은 어느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짜라 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내려보내는 거야. 응? 그래서 쌍가루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2번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내려보내죠. 그러면 쌍가루 3번 경찰청장은 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다음 연도 1년도 사업 벌일 거에 대해서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쓸 계획인 거 예산을 짜서 5월 말까지 어떻게 돼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응? 하는 얘기예요. 이때 마지막 줄에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안하고 실제 예산 요구 사이는 많은 괴리가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각 부처들이 다 부풀려서 올려. 왜냐하면 다 잘리는 게 많거든. 삭감이 많이 돼요. 그 삭감되는 걸 감안해서 어떻게 돼? 올린단 말이야. 우리도 집안에서 만약에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해봐. 부모님한테 나 용돈 10만 원 주세요. 청구해봐. 아니야. 맨 처음에 용돈 5만 원 주세요. 청구해봐. 그러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 안 돼. 돈 없어. 3만 원만 써. 깎아서 준단 말이야. 응? 그러면 깎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실제 필요한 돈은 5만 원이라도 뻥튀기를 해. 실제 필요한 돈은 5만 원이라도 10만 원 달라고 요구를 해. 그러면 안 돼. 깎기는 깎아야 돼. 절반 정도만 깎아야지. 깎아주면 5만 원 줄 거 아니야. 그럼 목적 달성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이 깎일 걸 생각을 해서 경쟁적으로 부풀려서 신청한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예산하고 이 달라고 올리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얘기야. 응?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각 부처로부터 올라온 예산 요구서를 받아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 조정을 하고 삭감하고 해가지고 정부 전체 예산을 짜서 어떻게 돼? 국회에 제출해. 언제까지 제출해? 그 숫자 외워야 돼.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2번 제출해. 다음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응? 1월 1일 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예산 편성 절차가 주로 시험에 나와. 꼭 알아두고. 그러면 국회가 이제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해. 심사를 한 뒤에 어떻게 돼? 뭔가 수정할 거 수정하고 삭감할 거 삭감하고 해서 최종 통과를 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돼? 자, 이번에 숫자. 국회는 처지 끝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통과시켜줘야 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숫자 외우고.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 어떻게 해야 돼? 올해를 지금 2005년 12월 달 아니야. 언제까지 통과시켜줘야 될까? 말하자면 12월 1일까지 통과시켜줬어야 되는 거야. 그죠? 통과 못 시켜줬었잖아 이번에. 근데 아마 조금 하루가 지났지만 통과시켜줬어요. 응?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통과를 안 되면 내년도 원래 돈 한 푼도 못 쓰는 거 아니야 정부는. 근데 그럴 때 대비해서 마련해놓은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준예산 제도라고 있었잖아.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거기 읽어보되 동그라미 2번이 특히 중요해. 국회는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행정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지출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삭감은 국회에서 알아서 해도 되지만 증액을 마음대로 시킨다든지 새 항목을 만들어 갖고 지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동그라미 2번 요거 중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의 집행 과정이 있고 결산, 회계 검사 이런 과정이 있죠. 자, 여기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